자, 시작합시다. 자, 먼저 오늘은 첫 번째 이제 대화의 특성과 원리라고 하는 파트를 선생님과 같이 보도록 할게요. 대화의 원리, 특성과 원리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 단원에서는 뭐를 배우는 거냐면 자, 대화가 가지고 있는 특성은 어떤 것이 있으며 우리는 대화를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이 두 가지를 배우게 되는 건데 자, 여기서는 물론 이제 어떤 지문을 하나 준 다음에 거기에서 이런 특성이나 원리를 적용해 보라고 하는 문제도 나올 수 있지만 그냥 단독형의 문제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 중 대화의 특성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런 가능성도 없는 건 아니니까 우리가 좀 대화의 특성을 명확하게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보는 건 먼저 대화의 구조부터 우리가 먼저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화의 구조라고 하는 거는 무슨 얘기가 되는 거냐면 대화에는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느냐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총 세 가지 부분이 있는데 시작부와 중심부 그리고 종결부와 같이 세 가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각각에서 어떤 일들을 하는지를 보시면 돼요. 먼저 시작부를 읽어보면 일반적으로 상대방의 이름을 부르거나 인사말을 건넨 후, 자, 다음 표시 한번 해볼게요. 대화의 화제를 꺼내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화의 순서, 구조로 보자면 처음에 시작부에서는 무엇을 먼저 제기하는 것이 중요하냐? 그러면 첫 번째, 바로 화제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화제라고 하는 건 뭐가 되는 거냐면 우리가 대화를 어떤 주제로 또는 어떤 제재로 이야기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에 대한 얘기라고 할 수 있고요. 다시 말하면 대화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자, 중심부의 내용으로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입니다. 중심부의 내용으로 넘어가면 화제에 관한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는 부분인데요. 화제가 전환할 때 그런데, 그러나 등의 대화 표시 등을 제시해서 신호를 보낼 수 있다는 거죠. 핵심은 뭐냐면 이 중심부에서 이제 대화가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제시된 화제가 뭐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화제의 무엇을 볼 수가 있다? 전환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화제를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런데 화제를 갑자기 바꾸게 되면은 이 대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화제가 전환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걸 활용한다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얘기한 것처럼 표지를 활용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표지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이거를 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좀 설명하면 좀 이해하면 좀 편한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요 이런 거 있잖아. 우선, 먼저, 첫째 이렇게 먼저 제기를 해주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뒤에 내용에 어떤 것들이 나올지를 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표지를 활용하는데 화제를 전환하는 표지로는 접속사를 사용하면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다른 이야기를 해줄게 라고 하는 걸 미리 공지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어떤 것들을 주로 사용하느냐 바로 그러나 자, 화제가 이제 바뀌는 것들이죠. 그러나 그 다음에 그런데와 같은 이러한 화제 전환의 접속사를 좀 사용하면은 여러분들이 편하게 화제를 좀 전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종결부 이제 마지막 부분이 되겠죠. 자, 우리가 마지막 부분에서 제기하고 있는 것은 어떤 대화의 구조가 있어야 되냐면 일반적으로 대화를 시작한 사람이 이제까지 주고받은 내용을 정리하거나 마무리하는 인사를 서로 주고받으며 대화를 마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전체적인 대화의 내용을 자, 뭐 해주는 것이 바로 포인트냐면 요약해주거나 뭐 요약도 해주면 괜찮죠. 정리해주는 그러한 방식이 바로 대화의 구조가 된다. 우리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통 맥락을 고려한 대화를 먼저 한번 볼까요? 자,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이 대화라고 하는 것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계속 중요하게 보는 걸 뭐라고 그랬냐면 바로 맥락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설명하지만 이 맥락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되냐면 바로 이런 거예요. 대화가 이루어지는데 외부적인 요소들. 대화의 외부적 환경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은 조금 편해요. 알겠지? 그래서 보통 맥락은 두 가지가 있다고 우리 지난 시간에도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중요한 거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맥락이라고 불려지는 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황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대화가 지금 현재 어떤 상황 속에 이루어지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게 바로 무엇과 관련이 있을 수 있냐면 시간이라든가 그 다음에 공간이라고 하는 거 있죠. 이러한 상황이 대표적인 요소가 되는 거예요. 뭐 참고로 그냥
참고로 얘기를 하자면,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자면, 시간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공간적 상황이 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대화를 할 때, 어떤 방식의 대화를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공간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자, 공적인 자리에서 이루어지느냐, 아니면 사적인 자리에서 이루어지느냐, 이런 것들도 우리가 대화를 구성하는 것 중에 중요한 맥락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상황 맥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알겠지? 그리고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 이것은 범위가 조금 작기 때문에 그냥 외워두면 좋은데, 범위가 조금 작기 때문에 이 상황 맥락을 우리는 미시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알겠지? 좀 이제 세분화된 그러한 맥락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회 문화적인 겁니다. 사회 문화적 맥락에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 역사적, 사회적 상황, 이데올로기, 공동의 가치와 신념이라고 보통 불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대화를 하는 사람들이 처해져 있는 이 사회나 이 문화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고려해서 그 사람과 함께 대화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유교적인 국가에 살지 않았던 사람에게 우리가 어떤 여인의 또는 무슨 우리의 지조와 절개 이런 것들을 그들에게 전달해주면 그들은 이걸 쉽게 습득하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사회적 문화적인 사회 문화적인 상황들을 고려해서 맥락을 고려해서 우리가 대화를 이루어야 된다. 어렵지 않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이 시간적 공간적 상황보다는 좀 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거시적인 그러한 맥락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리해 볼까요? 대화는 먼저 어떤 구조를 띄어야 되냐라고 하면 화제를 제시하고 그 다음에 대화를 주고받음에 있어서 화제를 전환할 수도 있고요. 마지막에 대화의 내용을 요약하거나 정리할 수 있는 이러한 구조로 대화는 이루어집니다. 또 하나 더 보자면 이런 대화를 할 때 우리가 아무래도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은 바로 맥락이라고 하는 거죠. 그치? 그래서 상황적인 맥락과 그 다음에 사회문화적인 맥락 이런 외부적인 환경들을 고려해서 대화가 이루어진다. 그래야지 우리가 뭐 할 수 있다는 얘기냐면 바로 소통 맥락을 고려한 대화, 다시 말하면 원활한 대화를 이룰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다음에 보면요. 대화를 전체적으로 보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대화를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공감적 듣기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공감적 듣기는요. 공감적 듣기란 과연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이 특성도 중요하지만 공감적 듣기를 하게 하는 뭐가 있죠? 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방법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화법의 개념에서요. 이 원리를 언급하는 것들은 정말 중요합니다. 알겠지? 왜냐면 이런 건 다이렉트로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이해가 됐니? 오케이. 자, 공감적 듣기란 뭐냐? 일단 앞에서도 한번 배웠었는데 상대방의 말을 분석하거나 비판하려 하지 않고 감정이입의 차원, 그러니까 말 그대로입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뭐 해준다라는 얘기입니까? 공감해준다는 얘기거든요. 알겠지? 자, 그러니까 공감은 감정이입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의 마음이나 그 다음에 상대가 말하고자 하는 것들을 최대한 이해하려는 노력을 공감적 듣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렵지 않죠? 그치? 그리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상대방의 생각이나 감정을 깊이 있게 이해하려는 목적이 있는 듣기 방법입니다. 의의는 상대방이 방어벽을 허물고 신뢰와 친밀감을 가지도록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공감적 듣기는요. 상대방과의 친밀감을 더욱더 높여주는 거예요. 대화 방식 속에서.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 막 떠드는데 어떤 사람이 막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에 대해서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는 사람들이 있어. 맞지?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대화를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근데 내 얘기를 초롱초롱한 눈으로 잘 들어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정말 친밀감이 더 많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공감적 듣기를 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게 있느냐? 바로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시험에 나옵니다. 첫 번째는 소극적으로 듣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적극적으로 듣는 그러한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자, 소극적 듣기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적극적인 듣기보다는 이런 어떤 공감적 듣기에 좀 영향이 좀 작은 것 뿐인 거지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방법이거든요. 자, 한번 읽어보면은 상대방이 대화를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상대방에게 관심을 표명하거나 대화의 맥락을 조절하여 주는 격려 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소극적 듣기는 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뭐 하는 거냐면 더 잘 이야기할 수 있게 바로 격려해 주는 것이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보통 많이 해주냐면, 자, 이런 예가 있죠. 이거는 예를 조금 보면 거기 나와 있지만 여러분들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운데, 바로 고개를 끄덕여 주는 겁니다. 알겠니? 자, 이렇게 무슨 얘기를 할 때, 그렇구나. 이렇게 해주는 거. 알겠지? 그러면 마치 내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걸 이 사람이 잘 이해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고개를 끄덕거리는 그러한 방법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방법이 있냐면 말로써 하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그래? 정말과 같은 관심을 표현하는 어휘를 사용하는 거죠. 알겠지? 그러니까 관심을 표현하는 것. 어휘로서 관심을 표현하는 그러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것뿐만 아니라 자, 표정으로도 보여줄 수 있어요. 뭐, 아, 그렇구나. 이런 표정들을 보여주는 것도 일종의 소극적 듣기 중에 하나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적극적 듣기는 상대방의 말을 핵심입니다. 뭐 하는 거냐면 바로 요약하고 다시 한 번 더 뭐 해주는 겁니까? 정리해주는 그러한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적극적인 듣기가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객관적인 관점에서 문제에 접근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얘기한다는 거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요약 정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적극적인 듣기는 문제 해결을 상대방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해결을 어떻게 스스로 할 수 있는 하게 하는 그러한 태도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보통 어떤 방법으로 제일 많이 하는 거냐면 선생님은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자 물론 그래 정말과 같은 관심 표현도 있을 수 있지만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죠. 자, 질문을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건 어때요? 라고 얘기를 해주는 것과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는 얘기지? 라고 하면서 요약하고 그 다음에 정리하는 그러한 방법이 된다 이 말입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선생님도 이걸 일상생활 속에서 소극적 듣기와 적극적 듣기라는 공감적 듣기를 활용하니까 어떤 부부간의 관계가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와이프가 무슨 얘기를 할 때요. 사실 좀 두서없이 얘기할 때도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막 그냥 내가 진짜 지금 원하는 무슨 대답이 있는데 그 대답을 듣기 전에 막 설명할 때가 있잖아. 그럼 그때 선생님이 뭘 해주냐면 소극적 듣기를 해요. 알겠니? 그러니까 뭐 고개를 끄덕거려 주거나 또는 제일 좋은 방법, 형주 잘 들어야 돼. 이거 나중에 써먹어, 알았지? 와이프가 막 얘기하는데 사실 귀에 잘 안 들려. 근데 내가 귀에 잘 안 들린다는 모습이 보여지면 어때? 기분이 나쁘잖아, 와이프가. 그럴 때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자, 끝에 말을 따라해 주면 됩니다. 이거 방송 보면 안 되는데? 끝에 말을 따라해 주는 겁니다. 어떻게? 아, 내가 어제 막 했는데 뭘 먹었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지? 그러면, 아, 먹었어요. 안 들어도 듣는 것처럼 보입니다. 맞니? 이런 게 뭐다? 소극적 듣기가 되는 거고 적극적 듣기는 막 얘기를 해주면 그래서 그래서 고양이가 이제부터 잘 뛰어다니게 되었다는 말이죠.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 알겠니? 이런 것들은 요약해 주는 거니까 적극적인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두 개 구분하겠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공감적 듣기는 우리가 시험에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대화 구조를 잘 지키고 또 맥락을 파악해야 되고 공감적 듣기 이거를 잘해야 되는 이유. 자, 형준아, 왜? 이거 왜 해야 돼? 이런 것들. 상대방의 기분을 안 나쁘게 해서 대화를 어떻게 이끌어가기 위해서야? 원활하게 이끌어가기 위해서야. 잊으면 안 된다. 우리가 얘들아 이거 잘 들어야 돼. 이 대화의 특성과 원리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공부하는 이유는 목적이 아주 간단해요. 뭐냐면 원활한 대화를 뭐 하기 위해서입니까? 진행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바로 이러한 특성과 원리를 잘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됐지? 자, 이제부터는 서로 좀 협력하면서 대화를 한번 해봅시다. 지금부터 배우는 건 바로 대화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대화를 해야 되는지 한번 보자는 건데요. 사실은 자, 대화의 원리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협력 원리랑 공손성의 원리 이 두 가지가 있어요. 1학년 때 우리가 배웠던 걸로 접근을 해보면 사실은 둘 다 배웠던 겁니다. 아닙니까? 사실 배웠죠, 그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자, 공손성의 원리와 관련된 것들은 한번 설명을 해준 적이 있었어요. 자, 기억나십니까? 요령의 경률, 관용의 경률, 동의의 경률 설명했던 선생님이 상황까지 다 집어준 다음에
본문에서 찾을 수 있어야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였잖아. 그지?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대화를 좀 더 원활하게 잘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건 바로 협력의 원리라고 하는 건데, 자, 이거는 진짜 어렵지 않습니다. 자, 한번 가볼게요. 자, 이번에 배우는 거, 이건 무조건 시험에 또 나오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되겠죠. 대화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이거 진짜 시험에 꼭 나와야 돼. 너무 중요해. 이거는 뻔해. 본문이 딱 나오잖아. 그러면 그 본문에다가 특정 부분에 표시를 해줘요. 이런 식으로 정말 시험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다음에 잘 지킨 거를 물어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런 대화의 원리에 좀 어긋난 게 뭐가 있는지, 심지어는 이걸 서술형으로 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경률에 어겼는지 그거를 좀 타져보라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개념을 알아둬야 되는데, 자, 첫 번째는 우리가 배웠어요. 첫 번째로 배웠던 건 바로 공손송의 원리. 이거는 먼저 배웠습니다. 공손성의 원리는 배웠고요. 자, 우리가 배우는 건 두 번째 건데 바로 협력의 원리라고 하는 개념을 지금부터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협력의 원리는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네 가지가 어렵냐? 절대 어렵지 않아요. 첫 번째는 양의 경률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알겠지? 두 번째는 질의 경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질의 경률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렇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있느냐라고 했더니 바로 관련성의 경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관련성의 경률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 중의성의 경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 태도의 경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자, 태도의 경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사실은요, 이 네 가지 경률 중에 얘들아, 양이나 질이나 관련성은 여러분들이 절대 어렵지 않아요. 핵심만 찝어주자면, 자, 양의 경률은 어떻게 뭘 지키자는 거냐면 얘들아, 필요한 정보만큼만 제공을 하라는 거예요. 대화를 할 때. 알겠니?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얘기야? 너무 말을 길게 하지 말라는 거죠. 알겠니? 대화에서 주제에 맞게 필요한 정보를 필요한 만큼 제공하는 겁니다. 정보를. 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너무 지나치게 길게 하지 말라는 얘기나 또는 지금 주제에 어긋나는 얘기들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질의 경률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얘기에 무엇을 따지는 거냐면 얘들아, 진실성을 따져보는 거예요. 알겠니? 그러니까 명확한 근거가 있는 얘기인지 또는 나도 이것이 거짓이라고 생각하는데 진짜라고 믿고 말을 하고 있는 건지. 알겠니?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관련성의 경률은 이건 너무 쉽죠? 자, 주제에 맞게 나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맞게 대화하는 방법이죠. 선생님은 뭐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양의 경률을 어기는 경우 어떤 경우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런 경우가 되는 거죠. 자, 뭐 먹을래? 그랬더니 나 어제 사실은 파스타를 먹었는데 파스타 너무 맛있었고 그 파스타가 어떤 파스타냐면 막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내가 물어본 게 뭐야? 뭐 먹을래요? 맞지? 이런 것들이 양의 경률을 어기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질의 경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 수가 있냐면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얘기를 사실인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을 하자면. 알겠니? 야, 알고 봤더니 동민쌤이 여자야. 이런 건 거짓말이잖아. 그지? 누가 딱 봐도 난 누구야 상남자처럼 생겼잖아. 상남자까지는 아니더라도 남자처럼 생겼잖아. 그지? 이해가 됐니? 알고 봤더니 이제 우리 아들 은우가 알고 봤더니 동민쌤의 아들이 아니었대. 누가 봐도 과학적으로, 유전자적으로 누가 봐도, 그치? 남이라고 하는 게 더 이상하죠? 됐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질의 경률이고요. 관련성의 경률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우리가 무엇을 먹을 것인가 막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근데 갑자기 선생님이 손을 딱 들어요. 근데 있잖아, 나 어제 맛있는 거 먹었다? 이렇게. 알겠니? 이런 것들이 되겠고요. 중요한 건 얘예요. 이걸 되게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데 태도의 경률은 어떻게 말하지 말라는 얘기냐면 모호한 표현이나 그 다음에 중의적인 의미의 표현을 쓰지 말라. 중의성이 있는 말을 쓰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이걸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역설적인 걸 쓰지 말라는 얘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앞뒤가 말이 안 되는 그런 내용을 쓰지 말라는 얘기인데 예로 들어볼게요. 어떤 게 되느냐? 숙제했어? 이렇게 물어보면 학생들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뭐냐?
선생님 제가요 하긴 했는데요. 뒤에 조금 못했어요. 자, 어때요? 말 속에 뭐가 있습니까? 역설이 있어요, 없어요? 얘들아, 역설이 있어, 없어? 역설이. 이 새끼들아, 야, 아까 소극적인 듣기 씨발 배웠잖아. 이러지 말자. 알겠니? 자, 역설적이에요, 아니에요? 맞잖아. 저 하긴 다 했는데요. 근데 좀 못했어요. 맞지? 이런 게 바로 모호하게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태도의 경륜을 어기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예문이 나와 있잖아요. 그거 한번 볼까요? 자, 먼저 현이가 얘기합니다. 민수야 안녕? 잘 지내지? 그런데 혹시 수정이네 집 주소 아니? 그랬더니 자, 알고 있으면서 난 잘 몰라. 기억이 안 나. 이거는 뭐를 어기는 거라고 돼 있죠? 거기 보니까 지레 경륜을 어긴 거예요. 맞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니까. 자, 그랬더니 너 예전에 수정이랑 친해서 알잖아. 제발 알려줘. 수정이는 남을 배려할 줄 몰라. 난 그런 애 싫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현이가 얘기하는 건 수정이의 주소를 알려달라는 얘기죠. 그런데 갑자기 이 수정이에 대한 자기 평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를 어기고 있는 거죠? 관련성의 경륜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어렵지 않지? 그 다음에 자, 수정이랑 안 좋은 일이 있었나 보구나. 내 심정은 이해가 되는데 내가 수정이한테 지금 급하게 보낼 우편물이 있어서 그래. 수정이랑 연락이 안 돼서 너한테 부탁하는 거니까 빨리 알려주면 안 될까? 잠시 머물거리다가 알았어. 잠시 기다려 찾아볼게. 잠시 후. 수정이가 예전에는 서초구 방배 1동에 살았는데 이건 필요가 없는 정보예요. 맞아요? 왜? 지금 주소가 중요한 거지 예전에 어디 살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양해 경륜을 어긴 거고요. 계속 보면 지금은 방배삼동에 살아. 그러니까 주소가 이렇게 돼 있어 라고 얘기합니다. 됐지? 양해 경륜. 그러니까 처음에는 난 잘 몰라 기억이 안 나. 지레 경륜을 그 다음에 난 수정이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 라고 하는 것은 바로 관련성의 경륜을 그 다음에 마지막엔 이제 양의 경륜을 각각 어기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니? 이거 참고로 얘기하지만 여기서 수정이랑 굉장히 가깝게 지내야 됩니다. 왜요? 서초구 방배동에 살고 있어요. 그것도 방배동 아파트. 존나 비싸요. 여러분들 서초구 방배동이 어딘지 잘 모르죠, 그죠? 알아? 알아? 현진아 알아? 잘 모르지, 그지? 그 동네가요. 서울에서 비싸기로 넘버 3 안에 듭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우리가 세종에서 사는 아파트 있지? 그거 한 4채 합쳐야지 그 집 아파트 하나 살 수 있어. 존나 부자들만 사는 동네입니다. 자, 이제 수정이 찾아서 우리 친하게 지냅시다. 알겠지? 이런 친구랑 지내면 그죠? 떡볶이 같은 건 금방 사줍니다. 됐죠? 넘어갑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 대화라고 하는 거 있죠? 이것을 종류별로 볼 거예요. 알겠지? 대화의 종류별로 어떤 애들이 있고 이것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지금부터 정리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가 지난 교재에서 지난 강의에서 선생님이 이미 알려줬어요. 우리가 지문 유형을 말할 때 이거 있었어. 대화에는 총 몇 개가 있었어, 얘들아? 4개가 있었거든? 한번 떠올려 볼까? 뭐뭐가 있었는지? 토의가 있었고, 토론이 있었고, 면담이 있었고, 협상이 있었어. 그래서 그때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준 건 무엇이었냐면 이러한 지문들을 나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읽을 것인가라고 하는 방법을 알려줬다면 지금부터는 이러한 것들의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알겠지? 그러면 문제가 뻔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쓰게 되는 교재가 현재 예상으로는 EBS 수능 특강을 쓸 확률이 높은데 거기에도 대화, 토의, 토론, 면담, 협상과 관련된 지문들이 있을 거 아니겠니? 그지? 그 지문들에다가 하나하나 그 특성들을 적용해서 한번 보라고 하는 문제들이 나올 수 있어요. 알겠니? 그래서 우리는 이런 특성들을 명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먼저 대화에서 첫 번째로 배우는 게 뭐냐? 바로 면담과 관련된 내용을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면접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지? 자, 면접이란 어떤 것인가 한번 볼게요. 면접의 개념에서 핵심만 잡아봅니다. 자, 선발이나 평가 등을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 오케이. 자, 중요한 건 뭐냐면 면접의 목적이에요. 이거 왜 하느냐? 알겠니? 면접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어떤 대상을 뭐 하기 위한 거냐면 평가하기 위한 거예요. 물론 평가의 목적은 뭐냐면 평가해서 이 사람을 우리한테 필요한 사람으로 뭐 하는 겁니까? 선발하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기 위한 것이 바로 목적입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이 대상자들에게 바로 질문을 하고 답을 하는 형식이 되겠죠. 그래서 질문 또는 답을 하는
그러한 형식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면접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렵지 않은 거잖아요. 면접이 뭔지 알잖아요. 회사에서 면접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회사에 필요한 인재를 뽑는 거고요. 학교에서 면접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가 돼요? 우리 학교에서 적절하게 공부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평가하고 선발하겠다는 얘기고요.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면접하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면접자 또는 면담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뭐라면 질문을 던지면 거기에 대해서 면담 대상자가 답을 하는 거죠. 그렇지? 그러면 이러한 방식에서 우리는 어떤 걸 고려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를 봅시다. 먼저 면접에는 절차가 있습니다. 자, 어떤 절차가 있느냐? 첫 번째가 준비 단계야. 그런데 거기에 보면 알겠지만 특정 단계에는요. 준비 단계 있잖아요. 이 준비 단계뿐만 아니라 본 면접과 평가 단계가 있는데 이때는 질문자와 답변자가 모두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우리가 주목해야 되거든요. 선생님이 간단하게 요약하기 위해서 거기 써져 있지만 다시 한번 표를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질문자가 있습니다. 그렇지? 자, 질문자를 우리는 면접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래서 면접자라고 얘기를 할게요. 알겠지? 자,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자, 이번엔 면접 대상자, 답변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바로 면접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각각 준비 단계에서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그 내용들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먼저 어떤 준비들을 해야 되느냐? 간단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면접 목적을 고려해서 질문한 내용을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질문을 준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목적을 잊으면 안 돼요. 이해가 되니? 그 목적이 뭐냐면 만약에 회사다 그러면 우리 회사에 어울리는 인재를 뽑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지? 학교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야? 학문을 잘 배울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거잖아요. 항상 질문을 준비할 때는 아무거나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따라서 평가 기준에 따라서 질문을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또 이 면접의 목적을 당연히 고려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자면은 이런 거잖아요. 회사에서 좀 리더십이 있는 사람을 뽑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과연 리더십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 질문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럼 가장 좋은 게 뭐냐? 학교 다닐 때 혹시 뭐 회장이나 반장 이런 거 해보셨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요. 알겠니? 또는 뭐 대학을 다닐 때 뭐 과대나 또는 뭐 학교 회장 뭐 이런 것들도 해본 경험은 없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건 리더십이라고 하는 평가 기준을 가지고 질문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질문을 준비할 때는 평가 기준에 따라서 목적에 따라서 준비하고요. 그 다음에 자 질문을 받는 사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답변자, 면접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예상 질문을 뽑는 게 중요하죠. 이거는 뭐 어려운 건 아니고요. 자, 이 회사가 지금 어떤 사람을 필요로 할 것인가라고 하는 예상되는 질문을 미리 준비해서 거기에 대한 질문만 준비하면 안 되겠죠? 거기에 대한 예상 답변까지도 같이 준비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 어떻게 보면 효과적인 답변을 할 수 있겠죠. 그렇지? 이해가 됐니? 자, 그 다음에 이번엔 본 단계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본 면접 단계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이제 서로 준비가 끝났으면은 서로 질문하고 답을 하겠죠. 읽어보면 구체적으로 질문하고 필요한 경우 답변을 청취 또는 기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질문은 되도록이면 어떻게 해야 돼? 이 사람을 평가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고요. 알겠지? 신념은 뭐예요? 그런 거보다는 우리 회사를 다니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 어떠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게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가져가야 되는 건 아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필요한 경우에는 이 답변을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청취하고 기록한다. 근데 왜 그래야 되냐면 답변에 집중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니? 왜? 이 답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답변이라는 게. 왜요? 이 답변이라는 게 바로 평가하는 결정적인 평가에 뭐가 된다? 평가의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이 답변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거죠. 이해가 됐지? 자, 그런데 여기서 선생님이 중요한 거 하나 알려주도록 할게요.
자, 이때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얘들아 잘 들어봐. 이 질문을 볼 때 우리는 두 가지로 좀 나누어서 봐야 되거든요. 자, 어떤 질문과 어떤 질문이 있냐면, 준비된 질문이 있어요. 앞에 얘기한 것처럼. 미리 준비된 질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준비된 질문 말고 또 어떤 애가 있을 수 있냐면요. 답변 후에 그 답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해서 질문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걸 뭐라고 하냐면 그냥 즉흥적 질문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뭐 어떤 말로 나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이 즉흥적 질문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을 좀 더 구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질문자의 답변, 그러니까 답변자의 답변을 듣고 그다음 뭐 하는 거다? 다시 질문을 추가적으로 하는 거죠. 준비된 질문은 아니에요. 뭐 참고적으로 얘기하자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면접을 봐야 되는 순간이 올 거 아니에요. 어떤 경우라도, 그치? 그때요. 딱 들어보면 알아요. 이게 준비된 질문인지 아니면 지금 내 대답을 듣고 즉흥적으로 하는 질문인지를 보는데, 뭐 팁을 하나 주자면 면접에서요. 만약에 내가 이걸 듣게 되잖아요. 그러면 일단 이 대답을 정말 잘해야 돼요. 왜냐면 호감의 표시예요. 이 사람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답변을 정말 기가 막히게 잘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 이 사람은 선발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지는 거죠. 왜냐면 호감이 관심으로 바뀌고 관심이 이제 평가의 결정권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됐니? 오케이. 자, 그 다음. 자, 그러면 답변자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왜 질문을 하는지를 봐야 돼요. 알겠니? 다시 말하면 그게 뭐다? 질문의 의도를 판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알겠지? 자, 얘들아, 이거 볼까요? 이거 볼까요? 우리 과를 왜 지망하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지금 표면적으로는 이건 뭘 물어보는 것 같아요? 과를 지망하게 된 계기를 물어보는 것 같죠?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해 볼래요? 왜 물어봤는지? 의도가 뭘 것 같아요? 목적을 생각해야지. 그치? 얼마만큼 우리 과에 관심이 많고 흥미가 있는지를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흥미가 많은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 뽑아야 되는 거니까. 그게 평가 기준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질문의 의도는 곧 뭐가 될 수 있냐면 바로 평가의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평가 기준을 아주 디테일하게 잘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맞춰서 답변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두서없게 얘기하면 안 돼요. 절대로. 질문의 의도를 딱 집어서 그것만 대답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핵심 질문입니다. 핵심 답변만 딱 하는 거고, 물론 이 답변은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이냐? 간결하게 해주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선생님 대학 때 얘기해 줬잖아요. 그쵸? 궁도 막 얘기할 필요 없어요. 딱 질문에 대답 한마디 했잖아요. 뭐라고? 공부는 왜 합니까? 뭐라고 대답했어요? 자아실현을 위해서. 합니다. 핵심이잖아요. 그죠? 물론 교수님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왜냐면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까? 라고 물어봐서 네 그렇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했어요. 존나 당당하게. 하지만 보실 수가 없는 분이시죠. 마음의 본심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순간적으로 나온 말이에요. 원래는 왜 공부하지? 형준아, 왜 공부해? 너 지금 왜 공부해? 돈 벌기 위해서 가는 거야? 야, 그건 최종 궁극적인 목적이고. 현진이 왜 공부해 지금? 모르겠어? 왜 공부해 현지야? 너 대학 가려고 공부해. 대학 가려고 공부하는 거지. 그치? 어쨌든 이렇게 대답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 이제 우리 마지막에 평가 단계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네, 이제 마지막 단계. 이제 답변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거야. 뭐 주로 이 단계에서는 누가 주로 하는 거냐면 바로 질문자, 그러니까 면접자가 하는 거죠. 그지?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한번 보자면 질문자는 자, 면접의 성과나 피면접자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선 자, 이제부터 평가합시다 그 말이 되는 거고요.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답변자 같은 경우에는 어떤 대답을 하느냐? 면접 결과에 대해서 자기가 스스로 뭐 해보는 거야? 점검해보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면접에서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답변 물론 중요하죠.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역시
이 질문이 중요한 거죠. 이거를 잘 판단을 해야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면접을 하는 사람도 면접을 이제 대상자도 둘 다 원활하게 면접을 이룰 수가 있는데요. 이 면접엔 질문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 종류 보이세요? 보이세요? 오케이. 가볼게요. 지금부터 하나씩. 먼저 첫 번째, 폐쇄적 질문이라는 게 있어요. 폐쇄형 질문. 읽어볼까요? 면접자가 확인하고자 하는 특정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질문입니다. 이게 뭐가 되는 거냐면 쉽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면접자가 확인하고자 하는 그러한 특정 사항이, 그러니까 학교를 갔어요. 그죠? 학교에서 면접을 본단 말이죠. 그러면 확인하고자 하는 게 뻔하잖아요. 우리 과에 얼만큼 관심이 있느냐 또는 우리 학교에 얼마나 관심이 있느냐를 물어볼 수 있잖아요. 다이렉트로 물어보는 거예요. 뭐를? 우리 학교에 대해서 얼마나 아십니까? 이런 게 폐쇄형이에요, 사실은. 그러면 이 의도는 명확하잖아요. 학교에 대한 관심을 물어보고 싶은 거. 그런데요, 개방형 질문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 한번 읽어보면 이거 되게 중요하다. 답변자가 광범위하게 생각하고 진술하도록 하는 질문이 됩니다. 그러니까 좀 크게 보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오는 가치가 무엇입니까? 갸우뚱하는 거야. 왜요? 학교에서 면접을 보는데, 입학 면접을 보는데, 입시 면접을 보는데 나의 신념과 가치는 왜 물어보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개방형이에요. 왜냐면 인간됨을 보고 싶어 하는 거니까. 다음 볼까요? 마지막에 보는 게 보충 질문인데 아까 선생님이 즉흥적 질문이라고 말을 한 부분이에요. 알겠니? 이 질문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한다? 보충 질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보충 질문 같은 경우에는 답변자가 답변을 회피하거나 모호하게 할 경우 보다 좀 더 구체적인 정보를 원할 경우 추가하는 질문인데 사실은 이 경우만 물어보는 것은 아니고요. 좀 더 명확하게 뭐죠?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거나 평가하고 싶을 때 이 보충 질문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자 여기에서는 이제 어떤 문제가 나올 수 있냐면 이 면접과 관련된 문제에서는 첫 번째가 질문자가 어떤 말을 할 때 말하기 방식 당연히 물어보겠죠. 근데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있어요, 얘들아. 바로 뭐냐? 요거 평가하고 선발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질문자의 무엇을 판단하는 게 제일 중요하냐면 바로 의도에 맞는 질문인지 또는 거기에 맞는 답변인지 이게 가장 중요해요. 알겠니? 사실은. 그래서 이 질문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다이렉트로 문제로 물어보는 문제는 수능에서도 주로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알겠지? 그 다음에 이 답변이 적절한지도 역시 물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게 바로 면접과 관련된 특징이었습니다. 자, 우리 조금만 한 10분만 미리 좀 쉽시다. 알겠죠?